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이올라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가 열립니다. 홍성학 더원 프로젝트 대표 모시고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비도 오는데. 대표님, 이게 과거에 보면 이제 뭐 조지아 때나 크림반도 합병할 때 보면은 전쟁이 며칠 만에 사실 끝나서 네네. 이번에도 뭐 그러지 않겠냐 했는데 역시 뭐 우크라이나가 작은 나라도 아니고 네. 쉽게 전쟁이 끝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유 또 곡물 가격 예. 이게 얼마나 오르고 또 상승세는 얼마나 지속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이제 중요한 게 러시아가 주요 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주요 산유국에 해당되고 특히 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가격의 그 전쟁으로 인한 가격의 변화는 발생하는 건 매우 당연한 현상인데요. 이제 주식시장과 달리 상품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은 투자자로서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시장이지만 상품시장은 실제 그 상품에 대한 실수요자가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실수요자가 항상 그 매수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가격의 어떤 그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실수요자들의 재고 부분을 확보하는 가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가수요가 발생함으로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실제 투기 세력들까지 같이 가담해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게 상품 시장의 특징인데 현재 이미 뭐 원유 가격이나 천연가스나 그다음에 그 전 세계에서 곡물 시장에서 가장 큰 곡물 재배 단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있다 보니까 특히 밀가루 같은 경우 이 가격의 폭등 현상이 단기간에 100% 이상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이제 실수요자에 의한 가격 상승 부분이 큰가 아니면 투기 세력에 의한 가격 상승 부분이 큰가라고 놓고 볼 때 이슈가 발생해서 발생하는 가격의 레이팅이 나타날 때는 실수요자보다는 가수요자의 어떤 가세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가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투기적인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이슈가 발생한 게 그네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기를 좋아하는 어떤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그들은 다만 장기간 길게 끌고 가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캐피탈 게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쟁의 상황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장기화되어 가는 어떤 상황이지만 장기화되어 간다는 얘기는 또 한편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조금 더 지겨워질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생기는 거죠. 관심의 포인트가, 관심의 중요도가 초기에는 굉장히 높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격들도 실수요 부분이 크게 뒷받쳐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투기 세력에 의한 가수요 부분이 발생했던 오버슈팅했던 부분들은 다시 원위치 될 가능성은 높죠. 다만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원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 가격까지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가격의 어떤 변화의 현상들은 단기 오버슈팅한 가격은 분명하고 유가도 최근에 서부 텍사스주 기준으로 107불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인데 이번에 그 가격을 넘어서서 130불대까지 넘어섰다가 다시 반납하고 현재 110불대에서 계속 자리 잡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전쟁이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굉장히 무력 충돌이 극한 상황으로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원전을 공격했을 당시 그때가 제가 볼 때는 이 전쟁에 핵전쟁으로 발발하지 않는다면 가장 정점에 놓여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상품시장 가격들도 단기간에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완화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전쟁이 뭐 길게 갈 것인지 짧게 갈 것인지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전쟁이 해결된다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만약에 전쟁이 완화되거나 해결되면 유가는 다시 80불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시기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미국이 주도해서 이제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하고 또 최애국 대우를 박탈하고 이제 미국하고 영국 두 나라는 에너지 제재를 했어요. 이제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할 거라는 얘기도 뭐 슬슬 나오던데 대표님 러시아 대응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글쎄 제가 뭐 러시아 전문가도 아니지만 일단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뭐 IMF에서도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굳이 뭐 IMF나 미국이나 영국의 어떤 정책을 보지 않더라도 흘러가는 양상을 놓고 보면 지금 러시아에 대한 손발을 다 묶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그나마 최근에 이제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조금 다른 스탠스를 갖추고 있는 부분이 그나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하나의 활로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현재 체제,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멈추지 않고 진행된다면 결국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됐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놓고 봤을 때 러시아 당국, 정부 당국보다는 러시아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겠죠. 만약 이제 디폴트 선언하면 네. 이제 우리 뭐 특히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대신 같습니까? 그 러시아 시장 자체가 그 MSCI 이머징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러시아와 관련된 뭐 ETF나 ETN 같은 경우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겠지만 실물 경제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 글로벌 대기업들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생산 기지 혹은 수출 그리고 특히 뭐 조선사들 배를 수주하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타격은 불가피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놓고 본다면 절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1997년도 우리가 그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을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모라토리움 선언했을 때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었냐라고 보면 충격을 안 줬었거든요. 그리고 태국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98년도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러시아에 투자를 했다가 그때 부도를 맞았을 때 그때는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었지만 현재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의 자산을 투자하고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헤지펀드들도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단발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미국 연준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네. 다소 좀 가려지는 네. 그런 느낌인데 이제 현지 시각으로 15, 16일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이죠. 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월 초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에 출석해서 0.25% 인상 지지한다 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뭐 예고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은 0.25% 인상하겠다라고 이제 못을 박아 나온 상황인데 그 이후에 러시아 전쟁의 진행 과정이 좀 더 복잡하게 전개됐잖아요. 그때보다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쟁이 계속 가시화되고 유가가 상승하고 천연가스 급등하고 곡물 가격들이 폭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는데 결국은 미국의 그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장 큰 부분 중에 40%를 유가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곡물 가격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더 압박할 것이고 이번에 CPI 지수가 뭐 7.9% 나왔는데 전쟁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전쟁 부분이 반영된다면 다음 CPI는 한 8.5%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연준이 0.25%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인가라고 시장에서 이제 안 믿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미 컨센서스는 이미 0.5% 이상 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얘기하기 전에 2월 초순만 하더라도 미국 연방은행 총재들이 뭐 1%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실제 시장에서 그때 발언을 했었고 지금 현재 나오는 사항들 주변에서 흘러가는 양상들 원자재 가격의 급등, 주가의 폭락, 자칫하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은 완전히 이제 봉착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하고 있는 0.25%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0.5%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어쩌면 1%까지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이제 금리를 최소한 0.25%를 올리겠다는 얘기는 시장에 충격을 덜 주겠다는 어떤 의도가 갖춰져 있지만 시장은 이미 그 이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0.5% 올리는 것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월 소비자 물가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7.9%예요. 네. 사실 시장은 이미 뭐 0.5% 인상은 이미 뭐 반영한 상태라고 다들 보는 것 같은데 네. 이게 0.25% 인상으로 물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죠. 그러니까 0.25% 갖고는 현재 그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0.25% 인상 발표했던 시기 이후에 물가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전쟁으로 인한 곡물 주요 원자재 가격들의 가격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으니까 뭐 니켈 가격이 하루에 100%씩 올라가 버리고 밀가루가 하루에 50%씩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0.25%를 올리겠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대신 그 파월 의장의 고민을 지금 시장에서 좀 완화시켜 주고 있다. 파월 의장이 0.5%를 올린다 하더라도 거짓말 했네. 믿을 거 못 되네. 라고 시장이 그 부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시장은 인정해 주겠죠. 오히려 0.5% 인상을 하는 분도 오히려 현재 상황을 감안한다면 더 낮은 수준이 아니냐라고
라고 지금 시장은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컨센서스는 이미 그 이상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제 시장의 기대는, 시장의 예상은 금리의 인상폭이 기존에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는 수준이 당연할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져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사실 한편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 이른바 그 서학개미들 네. 이 성장주 투자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한 상태인데요. 네네. 낙폭도 좀 컸잖습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되면 네. 특히 금리 인상 초기에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상승세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기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과거에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되는 시기에는 금리가 인하되고 그 동결되고 그다음 금리가 인상되는 요 과도기에는 유동성 축소에 대한 어떤 긴축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는 건 매우 정상적이고요. 예.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충격을 받는 이유는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축소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어떤 관점에서 수요 부분이 둔화될 것이 감소될 것이니까 충격을 받는 부분이지만 결국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금리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인데 현재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명목금리가 제로금리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현재 형성되고 있는 제로금리는 결국은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변수로 인해서 발생했던 부분이고 이미 이제 코로나는 위드 코로나도 했고 일상생활화도 했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마스크 다 벗는 상황이니까 원래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귀하는 상황이니까 그 자금 정책도 마찬가지 회수를 해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리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막대하게 공급했던 유동성으로 인한 시장 세상의 그 대부분의 자산 가격들이 다 상승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소비 확진으로 이어졌고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가격은 전쟁 이슈 때문에 가격이 올랐지만 사실 그 이전에 원자재 가격들의 가격 문제를 놓고 보면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의 어떤 상승이 나타났던 게 아니라 공급은 그대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나 수요 부분이 워낙 강하게 형성돼서 쇼티지 현상들이 발생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궁극적으로 금리 인상은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다들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률 플러스 이자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이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성장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최근 한 10년 동안에 세상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기업들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결국은 소위 말하는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고 이들 기업들은 내부에 확보에는 현금 흐름이 잉여 현금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100조가 넘는 상황이에요. 애플 같은 200조가 훨씬 넘는 상황이고 웬만한 기업들이 단위가 거의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이 부분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이 악화된다. 투자는 해야 되니까 악화되겠지만 오히려 그 보유하고 있는 잉여 현금에 대한 이자 소득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성장주냐 가치주냐를 논하는 어떤 범위를 넘어서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네들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한 가지 더 좋아진 것은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가 둔화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해서 가격이 최근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주가 드랍 현상들이 한 50%씩 난 종목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성장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객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따져봤을 때 가치주보다 더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현재 많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걸 단순히 가치냐 성장이냐라고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들 기업 중에서 어떤 쪽으로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본다면 매출이 정체되어 있고 이익이 정체되어 있어서 꾸준한 자산 가치는 높아가지만 추가적인 매출의 점프업을 가져오지 못하는 기업들을 이제 소위 가치주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나을 것인가 아니면 다소 현금 흐름이 좀 악화된다 할지라도 매출이 계속 점프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놓고 본다면 이쪽이 맞거든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또 금리 인상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요소들이 또 이 상호작용하면서 시장 예측을 더욱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복합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이 웬만한 건 다 복합적으로 나와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인 거죠. 여기서 무엇이 시장을 더 억누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마땅히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게 불확실성인데 전쟁은 특히나 불확실한 어떤 부분들이고 과거에 전쟁이 발생했던 1990년도나 그다음 1차 걸프 전쟁, 2차 걸프 전쟁, 9.11 테러 당시 이런 현상들 때 원자재 가격들의 가격 변화가 전부 다 일어났었고 근데 문제는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기간에 빨리 끝나줘도 좋은데 추가적으로 확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을 끌게 됐을 때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전쟁에서부터 멀어지게 된 현상들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 세계 뭐 일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투자를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관계없이 다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주요 뉴스에서 차지하는 우크라이나 뉴스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더 장기화돼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넘어갈 때 그때까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다 하더라도 확전만 되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은 이제 전쟁에서 벗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로 가져오겠죠. 그러면 그 외에 추가적으로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금리가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 금리는 이미 전쟁과 더불어서 시장을 계속해서 압박한 상태. 주가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서 이제 드랍한 상태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를 억누를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과도 거의 뭐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팔게 됐을 때 수급적인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추가적인 하락을 가져오고 그로 인한 예를 들면 레버리지 사용자들의 마진콜까지 가세해서 가격에 추가적인 드랍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두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 시장은 지난 한 해 2020년도 이미 충분한 가격 조정들을 거쳐온 시장이거든요. 해외 시장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신용융자금도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고객의 탁은 줄어들지는 않았죠. 신용융자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 있고 최근에 뭐 바이오 쪽에서 나타나고 현상들과 동일한데 추가적으로 가격의 드랍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개인들이 반대 매매에 당하는 그런 매물들이 지금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고 반대로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 뭐 주식을 사는 사람이 항상 존재하지만 사는 사람들이 시장이 좋고 긍정적이고 환경이 좋을 당시에 가졌던 그런 적극적인 공세에서 벗어나서 지금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하고 신중하고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보통 감성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추가적으로 압박시킬 수 있는 매몰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가 만들어졌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더 이상 나타날 수 있는 악재는 사실상 별로 없다. 현재 시장은. 그리고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다른 해외 시장에 비해서 견조한 어떤 흐름들이 해외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작년 한 해 굉장히 부진했던 그 현상이 이제 반작용이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더 이상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네요. 악재와 호재가 늘 공존하는 게 시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제 이 시점에 반영된 악재와 호재, 또 반영되지 않은 악재와 호재, 이거 한번 좀 정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가장 큰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가장 민감하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전쟁인데 전쟁이라고 하는 게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때는 전쟁이 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고민하는 그 상황에서 전쟁이 딱 시작했을 때 시장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거죠. 이미 전쟁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다가 전쟁이 발생을 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전쟁이 더 악화될 것인가 악화되지 않을 것인가를 우리가 사태추이를 봐야 되는데 현재 러시아가 처해 있는 입장을 놓고 볼 때는 푸틴 아저씨가 약간 이상해져서 정말 핵을 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과정 속에서 더 악화될 수 있는 시장에 충격을 주는 강도에서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전쟁은 이미 발발한 상태에서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전쟁이 그동안 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지금은 전쟁이 끝날 것인가 계속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악재로 작용했는 게 호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가 지금까지는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전쟁이 끝나는 순간 호재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도 인상을 했을 때 금리 인하 시기에서 금리 인상 시기로 전환되는 이 전환기에는 시장은 항상 불안하게 매물도 받고 추격을 받게 되지만 금리가 인상이 됐고 인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인상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고 정책 자체가 그쪽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시장의 악재가 무엇이냐면 금리 상승의 악재가 아니라 만약에 내일 모레 뭐 열리는 연준에서 자, 지금 현재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금리 인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게 오히려 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호재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분이 주식 얘기하면 뭐 사야 되느냐. 그리고 항상 얘기거리가 뭘 샀는데 얼마 벌었다.
어떤 주식 사서 이번에 뭐 대박 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좀 나빠지면 다들 이제 주식 얘기 그만하고 얘기 서로 안 하는 걸로 암묵적으로 주식은 안 묻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